지금 시장이 제일 위험한 건 뭔지 알아? 코스피가 항상 신고가 찍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미치겠는 거야. 왜냐면 나 빼고 내 주식 빼고 다 오르는 것 같거든. 근데 실제로 그래. 그럼 이런 시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하면 안 되는 투자가 어떤 투자일까요? 그러니까 예측하려는 투자가 좀 별로인 것 같아. 단순히 가격이 싸서 사는 건 좋아. 근데 막 올랐는데 아 여기 고점인 것 같아, 매도하고 내리면 다시 사야지, 이런 식의 발상이 있잖아.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계속 반복하려고 하면 할수록 수익률이 엄청나게 깎이거든. 내가 판 가격에 다시 더 싸게 살 확률도 생각보다 안 높고, 샀다 하더라도 다시 오를 가능성이 뭐 많진 않고, 사실 그건 직업적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허용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 잦은 매수 매도 반복, 그런 게 사실 최악의 수익률을 만들어주지. 그런데 진짜로 제가 들고 있는 어떤 종목이 30% 올라서 팔았어. 근데 한 5% 떨어져. 그러면 사고 싶은 게 아니라 그치. 약간 잘 팔았다 하고 그치. 안 보게 되다가 다시 내가 샀던 것보다 높게 올라가면 이제 그제서야 막 사고 싶어지는 것 같아. 상한가 조금 넘어서 팔았는데 떨어지면 왠지 기분 좋고, 다시 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치. 더 떨어져라 이제 그렇게 되잖아. 이제 최대한 잘 파는 방법은 사실 많이 나눠서 판다. 그게 맞는 것 같고, 사는 것도 반대로 여러 번 나눠서 사고, 평균의 힘을 믿어라. 끝과 끝을 잡으려고 하지 말아라. 항상 평균의 힘을 믿고 우상향하는 계좌를 만들어야지. 여기서 저점 잡고 여기서 고점 잡을래, 이거 반복할래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다. 신의 영역이에요. 아무도 못한다. 그럼 동강님도 투자하실 때 끝과 끝을 잡아보신 적 있으세요? 난 코로나 때 진짜 최저점이라고 확신하고 매수를 했다니까. 왜냐면 나는 그런 폭락을 좀 경험해봤거든. 아, 이날이 진짜 저점이다, 그래서 고른 게 하이닉스였다. 진짜 별로였다. 제가 그 기사를 봤거든요. 자산이 10억 있으신 분들, 10억 이상 있으신 분들은 작년에 40%의 수익을 봤대요, 평균적으로. 근데 자산이 10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은 9%도 못 벌었대요. 왜 그런 걸까요? 10억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대형주를 살 수밖에 없는 거고, 1000만 원인 사람들은 공격적으로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파도를 잘못하려고 해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시장에 소외된 인버스, 특히 인버스 많이 잡았을 거야. 20대, 30대 보니까 인버스 때문에 수익률 전체가 망가지더라고. 간혹 이렇게 수익을 잘 보고 있다가도 너무 많이 올랐다, 2600인데 오를 만큼 올랐다, 진짜 인버스 잡아버리고, 이제 그런 경우 때문에 아마 더 수익률이 많이 깎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투자 자본이 너무 작다고 막 사이클을 다 맞춰야 된다라는 강박이 조금 벗어나도 주식 투자는 충분히 여유의 차이. 여유가 없는 거겠지. 근데 뭐 다 나도 그 맘이에요. 나도 1000만 원 있을 때는 그 여유가 안 생겼었어. 그걸 뭐 다 돈 벌고 나니까 이제 할 수 있는 얘기니까 당연히 그거밖에 눈에 안 들어오지. 나도 그랬었고, 천천히 계단을 밟는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복리가 이제 붙고 근로소득이 추가로 투입되면은 사실 시드가 커지는 거는 되게 급속도로 커지거든. 단순히 1000만 원이라고 하면 1000만 원 안에서 계속 불리려고 하지 말고, 근로소득도 계속 저축하면서 시드를 키워나가고 잘 운용하면서, 대신 이 안에 투기성이 없어야 되지. 그래서 중간에 한번 이제 갑자기 눈이 휘가닥 돌 때가 있거든. 한 10% 20% 막 잘 벌다가 어느 날 진짜 이거는 하방이다, 또 인버스를 자기도 모르게 미스 땡겨서 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 그런 실수들을 많이 없애면은 사실 장기로 봤을 때 투자 금액은 생각보다 빨리 늘어난다. 근데 지금 진짜 좋게 보면 기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제일 위험한 건 뭔지 알아? 코스피가 항상 신고가 찍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미치겠는 거야. 왜냐면 나 빼고 내 주식 빼고 다 오르는 것 같거든. 근데 실제로 그래. 왜냐면 주식시장을 신고가 만드는 건 주도주들이거든. 지금 뭐 카카오, 네이버, 시가총액 상위 10개 주식들이 코스피 전체를 움직이는 시스템인데, 근데 그 안에서 어설프게 움직이면 진짜 바보 되거든. 내가 그 경험을 진짜 많이 했어. 아, 진짜 나만 못 벌고 있는 것 같다. 내 주식만 안 오르는 것 같다. 마음도 조급해지고. 근데 그게 맞아. 아, 기분 탓이 아니에요? 기분 탓이 아니야. 실제로 그래. 내 주식만 안 오르고 있는 게 맞아. 근데 언젠가 내 차례 온다는 거지. 시장이 오르는 건 그런 거야. 당연히 선발주자들이 있어. 올라. 근데 그 아래 이제 뭐 경기 민감주들도 당연히 사이클상 뭐 경기가 좋아지니까 하나씩 오른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내가 내 차례 언제 오지? 여기 가면 빨리 올 것 같은데 하고 타면은 여기가 와버리고 엇박 나는구나. 그러니까 엇박이 나버리는 시스템인 거지. 그럼 또 갑자기 급하게 고점에서 물리고. 그치.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거 버리고 이제 나 이거 사야겠다 하면 이제 뭐 그때부터 또 주룩 내리고, 그럼 이제 멘탈 나가고 막 이제 막 소주 어딨냐고 그러면서 하이트질로 축하 올려주고 막 이제. 근데 나는 그걸 너무 많이 경험해봐서 진짜 여러분들 안 그랬으면 좋겠다. 진짜 내 차례가 결국 오는데 그러면 그냥 무겁게 기다리는 거밖에 답이 없다. 뭐 하나 잡고. 어쨌든 주식 산다는 건 그 기업에 대해서 공부했고 조사한 거니까 자신감 있게 딱 버틸 거면 버티고, 이거 안 맞아, 나 이거 너무 힘들어 이러면은 뭐 주식 접는 거고. 각자에 맞게끔 그렇게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무엇보다 엉덩이가 무거워야 되는 시점이 지금 같은 시장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번 주에 아마 슈팅 나올 것 같아. 근데 보통 내가 포지션 약간 비중 줄이면 슈팅 나오거든. 느낌이 안 좋은데 가면 나 배 아파 죽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오늘 오지 말지 그랬어. 왜 그러세요? 말도 못하시고. 씨. 입 말을 더듬게 되네. 분노가 차올랐어 나 지금. 왜? 월요일에 그 포스코 포지션 조금 덜어냈다 그랬잖아. 네. 근데 오늘 신고가요. 아니 저한테 그렇게 오를 거라고 들고 아. 있어야 한다고 말해놓고 왜 하셨어요? 계속 들고 있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원인을 찾았어. 내가 월말 수익 인증 있잖아. 네. 그 컨텐츠 때문에 그래. 이거 보여줘야 되니까? 뭔가 부담되니까 무리하게 내가 좀 빠질 것 같으면 겁나서 던지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내 스타일은 그게 아니는데 우리 또 상남자식 거래하거든. 그냥 마이너스 한 1력 찍혀도 존버하는데 네. 그런 걸 보여줄 수 없잖아.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싶으니까. 근데 나까지 이러면 사람들이 너무 희망이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계속 조금 내릴 것 같으면 던지고 오를 것 같으면 다시 사고 막 이러다가 지금 엇박자를 한 3번 탔어. 절대 하면 안 되는 엇박자를. 진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진짜 한 1억 2천만 원 수익이다 이번 달에. 네. 다 날렸어. 지금 그래서 한 99만 원인가? 아까 보니까 95만 원 수익이더라고. 조금 가슴이 아프긴 해. 오늘은 맛있는 거 못 먹겠다. 저기 썬칩 있거든? 그걸로 우리 저녁 먹자.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나 알려줘. 제가 자주 보는 유튜버가 있거든요. 어. 동깡이라는 사람인데 어. 그 사람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 뭐? 불나방지 타지 말고 쓸데없이 자주 매매하지 말라. 그 친구 참된 말만 하네. 네. 잘하는 친구인가 보다. 네. 그분은 포스코로 수익 엄청 내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네. 재밌는 친구네. 오늘 너무 힘드네요. 차라리 가만히 있을걸. 진짜 가만히 있을걸. 너무 후회된다.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실 수도 있잖아요. 나는 인간군상에서 평균 정도에 위치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면은 실수를 해도 까먹어. 자주 까먹고 또 이걸 해. 그렇죠. 안 그랬으면 지금 12년째 하고 계신데. 그럼 나 한 1,000억 벌었겠지. 네.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그 영상 편지 한번 미래의 동깡에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재밌네. 네. 미래의 동강아, 나는 너가 실수할 걸 알아. 바보 멍청이니까. 하지만 너는 과거의 나처럼 실수하지 않고 있길 바라면서 이걸 내가 다시 보는 날엔 100억짜리 투자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땐 너는 지금의 나보다 더한 광대가 돼 있겠지? 오늘의 나는 기분이 안 좋네. 미래의 너는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다. 다음에 보자. 그럼 사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조바심 나시는 분들은 손실 나신 분들보다 오히려 아무것도 못 하신 분들일 것 같아요. 손실나는 사람들 제일 힘들지. 넌 돈 안 잃어봤구나. 돈을 잃는 게 제일 힘들어. 장 이렇게 좋은데 너 계좌만 파란색이라고 생각해봐. 그게 얼마나 소외감 드는 일인지 너는 모를 거야. 그럼 그분들한테 조언 한번 해주세요.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 돈을 잃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왜냐면 그때 불나방이었으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학원비 낸다고 생각했어요. 한 달에. 그냥 내가 영어학원을 다녀도 한 달에 30만 원씩 매달 나가는데, 그래서 학원비 낸다는 생각으로 계속 그냥 시장에 꼬라박고, 대신 나는 배우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돈을 잃었다 하더라도 배우는 게 있었다면 그거를 잊지 않는 게 중요한 거야. 내가 돈을 잃어가면서까지 배웠던 거를 거래할 때는 다시 까먹는단 말이야. 이 호가창을 보고 있으면은 내가 뭘 배웠었고 뭘 기억해야지 했던 그걸 까먹어. 그래서 모니터 여기 포스트잇 잔뜩 붙여놓는 사람들도 있어. 이렇게 붙여놓고 뇌동매매 하면 손가락 하나 자르기 이런 거 적어놓고 끝난 말이야. 나도 옛날에 진짜 적어놨어 그런 거를. 뇌동매매 하면은 팔굽혀펴기 30회씩 한다. 그래서 그때 몸이 좋았었지. 진짜로 그런 걸 했었어 진짜. 근데 그런 거 별로 효과 없고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장이 끝나도 내가 뇌동매매 한 걸 다시 한번 봐주는, 그리고 반성하는 그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손실나는 분들은 그런 자기 성찰이 더 중요하다. 돈이야 다시 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주식시장에서 수익 아니면 손실이기 때문에 손실나는 것만 없으면 결국 수익이 따라오는 거니까 너무 그거에 대해서 조바심을 갖고 오늘은 벌어야지, 이번 달 메꿔야지 이 생각에 너무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내년 이제 다다음 주면은 1월인데 그때부터 또 잘 하면 된다. 그럼 마지막으로 전업투자 문의 많이 받으시죠? 전업투자자가 되고 싶다고. 그치, 내 주변에서만 봐도 워낙 그런 거 많으니까. 최근에 올해 이제 장이 좋았으니까 수익 내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업투자자가 되어 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이제 따끔한 충고 한마디. 여기에 이제 화양리 반도체 마스터 앉아있다 생각하고. 주변에도 꿈도 꾸지 마. 그냥 딱 말할게. 꿈도 꾸지 마세요.
근데 그래도 잘 안 들으시잖아요. 아, 절대 안 듣지. 그러니까 나도 안 차라리 들었는데. 차라리 조금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준다면. 옛날부터 얘기하는 건데 보통 2년간 월간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없을 때 2년 내내. 보통 월간 기준으로 그걸 보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진짜 전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거의 10년 가까이 월간이 뭐야? 주간으로도 손실이 없는 경우도 있어. 진짜 월급이네요. 직업이니까. 그래야만 한다는 거지. 음. 좀 그런 타이트한 기준이 필요한 것 같고 막 6개월 막 1년으로 조금 짧으니까 2년. 내가 요구하는 건 2년. 대부분 2년이 뭐야? 1년도 못 버티고 다 나가 떨어지지. 트레이더로 성공할 수 있는 내가 생각한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절제력이 있는 사람들. 좋은 트레이더는 시장 변동성에도 트레이딩 계획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고, 그 안에서도 규칙을 되게 잘 지킬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인내심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이게 왜 필요하냐면 좋은 수익률이 나오기까지는 며칠에서 몇 주 이제 걸린단 말이야. 그 사이에서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거지. 충동적인 이제 판단에 따라서 굉장히 무리하게 매매하지 않고 적절한 기회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필수 요소인 것 같고, 또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야 된다. 그냥 무지성 투자자가 아니라 시장 추세, 뭐 보조지표, 기타 데이터도 분석하고 잠재적인 매매 기회를 이제 파악할 수 있는 능력.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진입하는 시점, 뭐 청산하는 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수적인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깡다구. 절제력, 인내심, 분석, 그리고 깡다구. 왜죠? 손실 회피 성향이 좀 적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유리한데, 위험을 이제 감수하는데 보통 익숙한 사람들이 있어. 특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 옛날에는 이게 하다 보면은 적응되는 사람이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어느 정도 기질이 있는 것 같아. 그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 손실이랑 다양한 위험 관리 전략을 활용할 수 있으려면, 이제 리스크 관리 전략을 쓸 수 있으려면은 아무래도 리스크를 먼저 배포 있게, 깡다구 있게 질러볼 줄 알아야지. 리스크 관리를 못하면 당연히 깡통이지.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깡다구가 있을 정도로 배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 또 절제랑 인내심, 자기 관리까지 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보통 이제 상반되는 성향이잖아. 그니까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 기본적으로 조금 공격적인 성향이 있어야 이 트레이딩의 기질이 맞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랑은 반대되는 특성이 앞단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절제력, 인내심, 분석 능력, 잊기 힘들죠. 이게 좀 반대되는 성향이거든. 모두가 이제 당연히 갖추고 시작하진 않지만, 이 중에서 뭐 한두 개 정도 특성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경험하면서 갖추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 깨지면서. 그러면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적으로 있고, 이게 아니면은 투자를 오래 못해.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왜냐면은 손실이랑 이제 좌절을 매 순간마다 경험한단 말이야. 트레이딩 하면. 이제 스트레스 회복력이 좀 있어야 돼. 실수할 때마다 이제 담담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기대감을 좀 버릴 필요가 있고, 그 안에서 이제 교훈을 얻고, 매매 전략을 그 안에서 조정해 나가면서 정교하게 매매 기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트레이딩 거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감정적이면 안 되지. 사실 모든 트레이더, 뭐 모든 투자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지만, 감정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는 것, 이건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다. 감정이나 이제 단순 무지성, 우리 직감으로 취합한 뭐 데이터,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어느 정도 분석에 따른 데이터, 논리 구조에 맞는 이제 분석, 그에 따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는 게 좀 필수적인 거고, 그 안에서 감정이 들어가면은 엉키거든. 이런 장에서 돈을 잃는 사람들을 위한 조언. 그런 사람들은 왜 잃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얘기인데, 내가 주식을 처음 시작한 2009년에도 지금 같은 상승장이었어. 그때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지고 2009년까지 뭐 다이렉트로 거의 뭐 2배가 이렇게 오르는 시점에 내가 주식을 시작했는데, 나는 그때 깡통 쳤거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나는 그때 어떤 특정 종목에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오늘 상한가 치는 종목들 엄청 많았을 거 아니야.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막 하루에 막 수십 개가 있었어. 그러니까 나는 그거에 이제 불나방처럼 매일 뛰어드는 거지. 왜냐면 나 빼고 다 오르니까. 나는 그걸 건질 수가 없어서 이제 매일 그렇게 변동성이 많은 종목에 가서 그 변동성을 취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매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남들 다 돈 벌 때 나는 뭐 깡통차게 된 거지. 대신에 경험이라는 뭐 그런 다른 자산을 취득하긴 했지만, 어쨌든 내 깡통의 원인은 불나방처럼 여기저기 뭐 조선주가 오르니까 뭐 삼성중공업에 뛰어든다 해가지고 뭐 오늘 삼성중공업 막 고점에 물리고 종가에 다시 팔고, 내일은 또 막 삼성전자가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시가부터 막 풀매수로 다 때려 넣자. 그래서 뭐 몇 프로 손실 보고 그 몇 번만 반복하면은, 몇 번만 그렇게 하면은 계좌가 거의 뭐 작살이다. 진짜 뭐 반토막 수준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그냥 계속 마이너스야. 이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지금 장세가 사실 그런 장세고, 뭐 여기서 지수가 더 간다 그러면 더 그걸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3,000을 가도
그런 사람은 계속 그렇게 할 거고, 더군다나 초보 투자자가 첫 번째 겪는 상승장에서 뭐 어마어마한 부를 갖게 되는 일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면 되니까 네,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초심자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사실 이런 부분이 아닐까. 제가 했던 경험들을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할 수 있는 조언 정도? 불나방이 되지 마라 나 같은. 사실 계속 시장이 불안불안했었잖아요. 상승은 해도. 앞으로도 그럴 거지. 예.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무포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들 안 태우고 시장에 날아가고 있는데 이때 무포였던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 사야지. 뭐 어떻게 해. 내가 뭐 예전 영상에도 한번 죽어도 매수로 죽는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었잖아. 주식은 매 순간이 사실 그런 순간이거든. 내가 팔고 올라도 후회하지 않겠다 라고 했을 때 파는 거고, 내가 매수하고 죽어도 떨어져도 죽어도 좀 심하고 이제 떨어져도 손실을 감내할 수 있겠다 라고 했을 때 매수하는 거고, 이거 모두의 본인의 선택이라는 거지. 투자는 자기가 이제 감내할 수 있는 위험의 바운더리 안에서만 하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거지. 뭐 10배 20배를 노리고 막 전재산을 받고 이런 거는 그거는 수익이 나도 문제고 안 났을 때는 정말 비극적이고. 그러면 조금씩 분할해서 사 모아라. 그치, 조금 나는 그런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증시가 영원히 이렇게 상승하진 않을 거지. 이 상승해도 계속 이렇게 코스피가 막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계속 기회는 있다는 거지. 꾸준히 산다면. 시장은 생각보다 빠르기도 하지만 느리기도 하다. 타이밍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 어떤 한 업종을 완벽한 사이클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리스크 관리는 이제 주식 거래하는 사람이라면은 사실 필수적인 요소인데, 증권사에서도 우리가 예전에 트레이딩 오피스 뒤에는 이제 백오피스에서 리스크 관리 부서가 따로 있을 정도로 중요하게 이제 관리하는 곳이야, 리스크를. 그래서 원금에 이제 뭐 50% 손실 나면은 수익 낼 때는 100%의 수익을 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손실을 최대한 우리가 덜 보면서 수익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분산 투자, 뭐 포지션의 크기 조정, 그리고 뭐 손절,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못해 투자에서 막 전부다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형은 리스크 매니지먼트 안에서 위험했던 적이 언제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옛날 올렸던 궁금한 이야기 D 있잖아. 거기서 이제 세트리온 얘기를 했었잖아. 그것도 사실 레버리지를 내가 과도하게 써서 이제 신용 리스크에 노출된 거지. 원금 대비 내가 과도하게 이제 포지션을 잡으니까 뭐 이익도 수익도 이제 제대로 낼 수 없는 상황에 놓여가지고 이제 큰 손실을 맞이하고 결과적으로 꽤 위험한 순간에 들어가게 된 거지. 그래서 뭐 1년 가까이 번 수익을 다 날렸으니까 그때 내 모습은 이제 리스크를 잘 관리해 나가면서 성장해 나가는 트레이더였거든. 그때 당시에도 나는 굉장히 잘하는 트레이더였단 말이야. 근데 그 순간의 실수로 이제 크게 위험했던 적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트레이딩이라는 거는 한순간만 방심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라는 이제 교훈이 이제 내가 그 영상에서 전달하고 싶었던 거고. 그럼 형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언제부터 하게 된 거예요? 뭐 사실 내가 트레이딩이랑 투자를 굉장히 너무 좋아하고 사실 오래 하고 싶어서,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 결론이 약간 깡통을 안 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때 당시에 오래 하고 싶고 이거 재밌게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깡통을 안 차야 된단 말이야. 그 생각이 들고 나서부터는 어느 정도 번 금액을 일정 금액 저축계좌로 이동시켰어. 예탁계좌로. 그래서 계속 이제 트레이딩 규모를 늘리는 것보다는 뭐 리스크를 내가 관리하는 것에 조금 집중했던 그 시기가 있었고, 그 이유는 일단 오래 하고 싶어서. 그래서 뭐 그런 자금관리 성향이 아무래도 내 공격적인 트레이딩 방식을 조금 잘 유지시켜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근데 반대로 그와 동시에 트레이딩 규모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렸지. 아마 이걸 안 했으면은 깡통 찾거나 100억 단위의 자산가로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내가 거기서 투자 목표가 어느 순간에 100억? 이라는 목표를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 100억을 벌어서 뭐 하지에 대한 이제 답이 희미해져가지고 한 40억? 50억 정도 있으면 내 인생이 충분히 평생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돈이 된 것 같은데, 그 뒤로는 이제 100억이라는 이제 스케일업에서 딱히 갖고 싶은 게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조금 규모를 확장하는데 더 도전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 어쨌든 뭐 이제 리스크 관리가 처음에 나한테 오래 하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면서 롱런할 수 있게 해준 이제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뭔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생각하면 되게 보수적으로 관리하는 것 같은데 그럼 큰 수익이 나기 힘들어져요?
어느 정도 욕심을 내려놔야 이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고 계속 더 이제 큰 수익을 내기를 원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리스크 관리를 할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 뭐 욕심에 기반해서 이제 더 큰 수익을 내고 싶다 이러면 리스크 관리가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면 100억 벌고 싶은데 어떻게 이번 달에 몇 천만 원 수익 났다고 해서 그걸 저축계좌에 이동하냐는 거지. 그죠. 그 다시 이제 시드를 풀로 충전해가지고 다음 달에 다시 더 크게 베팅해야지. 다음 달이 아니라 당장 가죠. 그치, 당장 내일. 근데 그러다가는 이제 보통 이제 한순간에 시장에서 이제 퇴출되고 박살나고 회생 불가능한 상황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제 천천히 가자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러면 혹시 형 주변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안 하는 트레이더나 투자자들도 많이 있어요? 난 솔직히 리스크 관리를 할 줄 모르면 트레이더도 아니고 투자자도 아니고 그냥 도박꾼이라고 생각함. 그래서 트레이더는 나쁜 말로 표현하면 투기꾼인데, 좋은 투기꾼은 벌어야 할 때를 알고 이제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 때 크게 베팅하는 사람이거든. 이 말은 이제 확률이 낮아 보이는 시점에서는 계속 손절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좋은 투기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아는 모든 좋은 트레이더, 투자자는 리스크 관리를 못하는 사람은 없다. 리스크 관리 못하는 사람인데 어떤 누구도 투자자다, 뭐 트레이더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지. 도박꾼이라고 불려야 돼. 시드도 고정시켜놨었잖아요. 그치, 나는 수익이 얼마가 나든 매년 시드는 굉장히 조금씩 늘려. 매년 1월 1일 되면 시드를 굉장히 조금씩 늘려. 조금이면 어느 정도예요?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 3, 4억으로 했어. 그럼 그 해에 성과가 좋았어. 그러면은 4, 5억 정도로 올리는 거. 3, 4억으로 보통 수익률이 100%가 넘거든. 3, 4억으로 보통 연 수익률이 5, 6억이 나, 수익이. 아, 평균적으로. 그러면은 연말이 됐으면 잔고가 한 10억 정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10억으로 시작하고 싶잖아. 근데 4, 5억으로 시작해. 1월 1일 되면. 그게 보통 내가 하는 방식이지. 보통 수익이 잘 나고 있다가 한 번씩 계좌가 박살나고 다시 회복하고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런 사람들은 내가 조금만 손을 대주면은 수익이 폭발적으로 날 수가 있어. 왜냐면 리스크 관리를 뺀 나머지가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거거든. 아, 근데 그 한 번 한 번이 손실이 너무 큰 것뿐인. 그치. 근데 계속 이제 바닥 쳤다가 다시 슬금슬금 기어 올라가. 이거는 자리에 잡혔다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내가 리스크 관리만 잘 해주면은 바닥을 거기까지 안 쳐도 되거든. 한 3분의 2 지점까지만 치고 다시 올라갈 수 있어. 그러면 계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가 뭐 우리 카페에서 매매 일지 같은 걸 보거나 자기 매매 같은 거 보여주면은 실제로 올바르게 잡아줄 수 있거든. 근데 이런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좋은 트레이더에 잠재력이 있다라고 보통 판단하지. 근데 생각해보면 리스크 매니지먼트, 리스크 관리라는 거 사람들이 해야 하는 건 아는데 사실 되게 하기 힘들잖아요, 이게. 형은 어떻게 그걸 계속 지속할 수 있었어요? 사실 하기 힘든 건 없다고 생각하고, 돈 벌고 싶으면 그냥 해야 된다. 돈 벌기 위해서 돈 벌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너도 안 해도 돼. 명료한데? 깔끔하잖아. 돈 벌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은 게 있어, 그냥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리스크 관리했다고는 나도 사실 잘 모르겠어. 그냥 돈 벌려고 한 거지. 어떻게 지속했냐? 그런 거는 그냥 했다. 계속 깨지면서 이거 안 하면 돈 못 버니까. 깡통 차니까.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수하거나 매매할 때 흔히 발바닥 각질에서 사서 머리카락 이제 끝에서 이제 팔려고 하잖아. 분할로 사거나 이제 팔지 않고 한 번에 사고 파는 경우가 그래서 많은 거지. 하지만 이제 정확히 최저점과 이제 최고점에 사고 팔 확률은 거의 있을 수가 없어. 한 번이어도 그 다시 오지 않는 날이야. 내가 지금까지 이제 주식을 공부하면서 주변에서 봤던 투자자들이나 대가들을 보면은 대부분 롱런하는 성공적인 이제 투자자들은 대부분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최대화하는 데 보통 집중을 하거든. 손익비가 엄청 좋은 투자를 한다는 거지. 망하는 투자자들 중 가장 흔한 부류가 있는데, 수익이 조금 낮다 싶으면 바로 익절해버리고 손실이 찍히면은 절대 손절 안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자기 승률 90%라고 자위해, 이런 사람도 있어. 체결 완료된 거래들만 보면 당연히 10번 거래 중에 9번 거래가 수익이지. 근데 잔고 보면 전부 반토막 나 있고 그렇단 말이야. 새로운 종목 사서 이제 수익이 나면은 냅다 팔아가지고 수익 냈다고 좋아하고, 물리면 그냥 또 본줄 올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는 매매를 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 맨날 체결 완료된 거래 내역 창만 보면서 자기 거래 잘했다고 생각하는 특징이 있지. 물론 리스크 관리 없이 매번 풀시드에 풀 레버리지 땡겨서 매번 거래하면 어느 기간 동안은 폭발적인 수익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 운 좋게. 그런 식으로 계속 수익이다. 그럼 당연히 리스크 관리 안 하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잖아. 근데 그렇게 10번 잘하다가도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한 번이나 이제 2번 정도만 엇박자가 나면은 지금까지 벌었던 수익들을 다 토해내고 오히려 큰 손실을 이제 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지. 거의 확정된 미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주위에 이제 트레이더들도 보면은 결국 리스크 관리 안 하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어느샌가는 거의 안 보이지. 그래서 보통 외로워. 다 어디 갔는지.
다 같이 시작하는 그치 사람들. 진짜 없어. 그래서 평소에 내가 자주 말하듯이 평생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세상이 왔다고 말하잖아. 근데 거래 한 번에 인생 베팅하듯이 하면은 절대 오래 못 하거든. 단기 투자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거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험을 쌓고 이제 실력을 키워서 수익금을 점차 쌓아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 한 번은 비교적 적은 수익일 수 있지만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투자하는 것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수익금을 꾸준히 이제 쌓아 나갈 수 있는 거라는 거야. 한 번에 치명상 우리가 입고 주식시장에서 퇴출돼 버리면은 영영 이제 복구하기가 힘들 정도로 보통 망가지거든. 왜냐면 리스크 관리 못해서 내 시드가 이제 녹아버리고 나면 나중에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제대로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빡세지. 예전에 막 셀트리온이라던가 진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손실을 보셨잖아요. 그만해. 크게 만약에 이미 손실을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항상 손실 보고 나서 이제 꼭 지키는 거는 더 큰 돈을 넣어서 그걸 빨리 복구해야겠다 막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올바르게 트레이딩해서 다시 수익을 차곡차곡 모아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거래 금액을 확 줄여버리는 거? 이게 말이 쉽지. 거래 금액을 줄이면 진짜 감질만 나거든. 원래 10억 거래하다가 5억 혹은 3억 이하로 이렇게 때리면은 원래대로면 이제 크게 날 수익도 진짜 얼마 못 번 것처럼 이제 느껴진단 말이야. 근데 이걸 극복하는 게 사실 핵심이야. 그렇게 했을 때는 정말 거짓말처럼 신기하게도 내 예상보다 빠르게 복구하게 되고 오히려 수익으로 마감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지. 인내심이 없는 사람들이 인내심이 많은 쪽으로 돈이 흘러가는 게임인 거야. 주위에도 저런 사람이나 뭔가 멘토가 있었어? 내 주변에도 슈퍼겜이라고 칭할 만한 사람들은 많지. 자산가도 많고 몇백억대 주식 수익 올린 사람도 꽤 있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내가 멘토로 영향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인데, 내가 한 20대 중반 조금 지나서 이제 만난 형인데, 그 형은 내가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지. 그 형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내 주식 인생이 많이 바뀌었을 정도로 많이 달라졌는데, 지금은 연락이 안 돼. 이제 그렇게 한참 연락하다가 형이 어느 날 이제 연락처를 바꿨더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되게 많이 서운했는데, 왜냐면 내가 주식 외적으로도 되게 힘든 시간이 있었을 때도 되게 많이 위로해주고 이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많이 같이 고민해주던 형이어가지고 되게 많이 그리워했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연락이 안 됐을 때 되게 서운하고, 되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연락을 안 할 수가 있을까, 이제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이제 나이를 뭐 한 그때 이후로 한 4-5살 더 먹으니까 뭐 지금 생각에서는 형이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내 예측인데 뭔가 내가 형한테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다는 생각? 그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가 약간 가랑이 찢어질까봐?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실제로 내가 그랬었고, 나도 형처럼 돼야지 해서 되게 무리하면서 이제 거래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래서 형이 아마 그런 모습을 보고 뭔가 나랑 연락을 끊었을 수도 있겠다, 오히려 나를 생각해서. 형이 뭐 내 근황을 모른다고는 생각 안 하고, 근데 뭐 알면서도 그렇게까지 했었던 이유가 있었겠지. 그래서 뭐 항상 그리운 마음이 있지. 마음 한켠에는 아직까지 내 인생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 그 어느 책보다, 그 어느 사람보다 인생에서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되게 영향을 많이 준 사람. 눈시울이 좀 붉어졌는데? 보고 싶은데 갑자기 얘기하니까. 형이 여행을 좀 다니기 시작했던 것도 그 시점이었나? 그 전부터 여행은 사실 뭐 많이 다녔었는데, 그 형이 돈가게 너는 이렇게 자기처럼 20대 전부를 주식에 바치지 마라. 왜냐면 그때 당시에도 이미 돈을 많이 벌고 있었고 잘 벌고 있었으니까 지금처럼 해라. 근데 인생과 주식의 밸런스를 맞춰라. 그때 당시에는 이제 주식밖에 모르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자기 20대를 주식에 전부 올인한 것을 후회한다라고 나한테 얘기해 줬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됐지, 그때 이후로. 그래서 지금도 언제나 내가 주식보다 나의 시간, 내가 친구들과 추억을 쌓는 시간, 뭐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을 더 중요시 여기게 된 계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형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었지. 그래서 그때 이후로 주식에 대한 욕심 같은 건 많이 내려놨고, 나한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이제 그거에 더 집중하다 보니까 주식으로 얻는 수익은 되게 많이 줄어들었지만,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주식만 한 인생이 아니다 라고 추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삶을 나는 계속 그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유튜브 하는 것도 재밌고,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 들어보는 것도 재밌고, 컨텐츠를 찍는 것도 재밌고. 주식만 했다라고 하면 내 인생이 너무 단촐한데, 내가 이렇게 도화지라 그러면 더 많은 색을 칠하고 있는 건 아닌가. 주식이라는 하나의 색만 채우고 있었다면 지금 되게 다양한 색으로 이 도화지를 채우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되게 만족하는 지금이야. 뭐 돈을 벌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10년 전이었으면 이렇게 얘기 못했겠지. 근데 돈을 벌고 나 보니까 형이 왜 그때 그런 얘기 했는지 알 것 같고, 그래서 항상 고맙지.
영상 보고 연락 오면 좋겠네. 마지막으로 동강님도 젊은 시절에 주식이라는 수단으로 그때 사실 정상적인 투자를 했다기보다는 조금 지금 코인 하듯이 하신 거잖아요. 좀 더 그치. 투기에 가깝게. 어. 그때 이제 그 나이 만질 수 없는 큰 돈을 버셨고 그럼 지금 이제 또 이쪽 세계에는 코인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치, 나한테 DM도 많이 와. 그 어린 친구들 동강김밥 들고 나 코인시장 왔다 막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어. 그분들한테 먼저 한번 겪어본 사람으로서 조심해야 될 거라든지 조언해 주시면 어떨까요? 나도 막 20대 초반에 몇 억이라는 돈을 만지게 되면 당연히 세상이 되게 만만해 보이고 일도 하기 싫고 그랬던 시절이 나도 있었지. 되게 자만심에 빠지기 쉬운 시장인 거지. 왜냐면 내가 잘해서 본 것 같고 내가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고, 근데 항상 그 뒤의 결과는 항상 좋지 않았다. 그래서 코인 시장도 뭐 그게 예외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도 어린 친구들이 가끔 그렇게 막 DM을 보낼 때는 그런 얘기를 하지. 지금 뭐 1억 2억 벌 수 있지만 영원할 순 없다. 잘 이렇게 자산 배분하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다시 운용해라. 잘하면은 트레이딩으로 사실 연속성 있게 수익을 벌 수 있는 사람이고, 근데 그걸 못하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얼마를 벌든 다시 시장에 내려놓고 와야 되는 입장이라는 걸 나는 오만하면 안 된다. 자만하면 안 되고 항상 시장이 좋아서 돈을 버는 거지 내가 잘해서 돈을 버는 경우는 사실 이 시장에서 많이 없다. 그 사람 자체가 너무 뛰어나서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 우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실 거래하지 않지. 여기에 상장시키지. 코인을 상장시키고 여기에 기업을 상장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더 특출난 사람이지, 이 안에서 막 이렇게 거래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내가 뛰어난 것 같다라고 생각해봤자 시간이 지나면 이 시장에서 나는 되게 작은 존재다 라는 걸 결국 알게 될 거다. 그게 뭐 내가 엄청난 세월은 아니지만 한 12년 이 모니터 앞에서 살면서 느낀 점,